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전국에 온열 질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제 기준으로 올해 최고치를 찍었던 온열 질환자 숫자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80명대로 집계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자, 김주영 기자, 어제 온열 질환자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네, 질병관리청은 오늘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어제자 온열 질환자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어제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사람은 모두 8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전보다 소폭 감소한 수치인데요. 그렇지만 온열 질환자가 80명 넘게 나온 것은 올해 들어 그제가 처음이었고 어제가 두 번째입니다. 그제 수치도 조금 조정됐습니다. 당초 99명으로 발표가 됐었는데 하루 사이 11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주말 이틀 사이 환자만 200명이 넘었는데 이는 올해 전체 환자 숫자의 27%를 넘는 수치입니다. 질병청이 매일 발표하는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는 전국 116개 의료기관에서 모인 수치를 바탕으로 집계하는데요. 환자가 500여 개 여곳 이외의 의료기관을 찾았거나 집계 시점과 시점 사이에 발생한 경우 당일 집계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더위가 계속되고 관련 환자가 이어지면서 보건당국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질병청은 무더위 속에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하며 특히 고령층이나 임산부, 기저질환자 등 노약자의 경우 건강관리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이렇게 전국에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충남에선 올해 첫 온열 질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살인적인 무더위 속에서 비닐하우스 작업을 하던 80대 남성이 열사병으로 쓰러져 끝내 숨졌습니다. 오승원 기자입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 아래 차광막 그쳐 없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잡초 제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고추 수확을 앞두고 농사일에 나섰지만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로 일에 익숙한 농민조차 좀처럼 견디기 힘듭니다. 힘들죠. 엄청 힘들죠 지금. 그러니까 그 나이 드신 분들은 나도 이제 나이가 많이 먹는 나이 드신 분들은 저항력이 없으니까 진짜 뜨거운 때는 들어오지 말아야 돼요. 폭염특보가 내려진 날씨에 밀폐된 비닐하우스 안은 그야말로 거대한 찜통으로 변했습니다. 멜론을 키우는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우스 내부가 얼마나 더운지 10분 동안 온도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온몸에 땀이 줄줄 흐르고 온도계는 46도를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가혹한 작업 환경 속에서 결국 충남 지역 첫 온열 질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충남 천안의 한 비닐하우스 안에서 80대 남성이 열사병으로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남성은 발견 당시 체온이 무려 42도까지 치솟아 있었고 사후광직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열사병은 체온 조절 중추가 마비돼 체온이 40도 이상 상승하는 대표적인 급성 응급질환입니다. 특히 비닐하우스처럼 고온다습한 밀폐 환경에서 장시간 육체 노동을 지속할 경우 의식 저하나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단시간에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폭염 속 농사일이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수분 섭취와 휴식이 필수적이라고 경고합니다. 작업할 때에는 모자 등을 이용해서 햇빛을 꼭 차단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가급적 농작업을 자제해 주시고 또 부득이하게 작업을 할 경우에는 규칙적으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노약자나 만성질환자의 경우 체온 조절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만큼 특보 발령 시 고령층의 하우스 작업은 절대 금물이라고 조언합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장마가 주춤한 사이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데 특히 영남 지방은 그 기세가 더 심합니다. 네, 이른 아침부터 30도를 넘는 무더위에 시민들은 종일 비짓땀을 흘렸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출근에 나선 사람들 머리 위로 뜨거운 햇볕이 쏟아집니다. 지하철 출입구부터 건물 입구까지 짧은 거리지만 양산 없이는 다니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손마다 부채와 소형 선풍기, 이런 날씨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아이템이 됐습니다. 아침 7시 반부터 30도를 넘어선 대구. 시원한 얼음과 뒤섞인 음료가 더위에 찌든 출근길을 겨우 달래줍니다. 버스가 솔직히 바로 오는 것도 아니고 정류장에서 계속 한참 기다렸다가 타야 되고 하니까
버스 기다리는 것도 너무 힘들고 버스에도 또 사람 많고 이러면 에어컨을 틀어도 시원하지도 않고 막 엄청 덥더라고요. 도심 호수공원이 텅 비었습니다. 어르신 일부가 나무 그늘을 지킬 뿐 대부분 시원한 실내 공간에 머물고 있습니다. 대구 낮 최고 기온은 나흘 연속 35도를 넘었습니다. 또 영남 지역 곳곳이 37도를 넘는 등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친구하고 지금 뭐 점심 먹으러 나왔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요. 다니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냥 잠깐 바람 쐬러 나왔는데 더워서 못 다닐 것 같아요. 폭염이 영남권을 넘어 전국으로 영향력을 키우면서 온열 질환 사례도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도 재난에 가까운 폭염에 대비해 현장을 꼼꼼히 점검하는 등 비상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내일부터는 중국에서 소멸된 태풍 바비가 남긴 비구름이 한반도로 유입되면서 호우와 돌풍이 비상입니다. 기상청은 내일과 모레 최고 120mm 이상의 호우와 또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정혜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숨막히는 극한 더위가 한반도를 뒤덮었습니다. 대구 동구와 경산 하양읍 기온이 38도에 육박했고 서울 노원구도 35도를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날씨가 급변합니다. 중국에서 소멸한 비구름이 한반도로 유입되기 때문인데 강한 저기압의 중심이 북한을 지나며 곳에 따라 시간당 최대 50mm 이상의 세찬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호우특보는 물론 재난 문자도 발송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14일 화요일 오전부터 15일 수요일까지 우리나라 북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특히 14일 밤부터 15일 새벽 사이 일부 중부지방에는 짧은 시간 동안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가 고비입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최고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집중될 전망인데 이에 따라 임진강과 한탄강 등 남북 접경 지역에서는 강물이 갑자기 불어나거나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바람도 비상입니다. 서해안과 수도권, 강원 내륙, 동해안까지 초속 20m 이상의 강풍특보 수준의 돌풍이 우려됩니다. 또 대부분 해상에서 물결이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이번 비가 그친 뒤 주 후반에는 정체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며 전국에 또다시 비를 뿌리겠습니다. 당분간 찜통더위와 기습호우가 교대로 나타나는 복합적인 여름재해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의 두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장윤기는 성폭행 목적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광주 도심에서 여고생을 무참하게 살해한 23살 장윤기. 지난달 22일 첫 재판에 이어 장윤기의 2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강간 등 살인과 살인 미수, 살인 예비 등 8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두 번째 재판은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번 재판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장윤기의 성폭행 목적 범행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장윤기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지난 공판에서 보류했던 강간살인 등 공소 사실 모두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윤기도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맞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일부 비공개로 진행한 재판에선 범행 당시 영상의 증거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영상엔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태연이 세탁소와 미용실을 들린 장 씨의 행적 등이 담겼습니다. 장 씨의 잔혹한 범행 모습엔 피해자 측도 잠시 퇴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이제 피해자를 특정하고 타겟팅 삼아서 이제 여러 차례 멈춰가면서 피해자를 동선을 확인하고 최종 범행지를 선택하는 그런 과정이 담겨 있고요. 법원은 장윤기의 다음 재판을 오는 27일로 정하고 장윤기 주변인과 피해자 유족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오설입니다. 이렇게 전해드린 것처럼 장윤기는 결국 성폭행 목적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고 이채원 양 변호인은 장윤기가 양형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입장을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범환 기자입니다.
두 번째 재판에 출석하면서 고개를 뻣뻣이 든 장윤기. 앞서 검찰에 넘겨질 때도 장윤기는 여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왜 찾아갔습니까? 하지만 정작 재판정에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들이 본 바로는 시종일관 고개를 숙이고 있고 간혹 이제 일부 증거에 대해서 영상에 대해서 자신도 바라보는 모습 정도가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검찰이 적용한 성폭행 목적 살인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영상 자료 등을 재판정에서 직접 확인한 뒤입니다. 이런 자백 등을 감경 요소로 판단한다라고 한다면 무기징역이 최저한의 법정형이긴 하지만 선고형 자체는 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장윤기는 최근 10여 장의 반성문도 제출했습니다. 장윤기는 반성문에 뒷생각 없이 무책임하게 피해자를 해쳤다. 그로 인해 수많은 분에게 영향을 미치고 당연했던 일상의 한 조각을 앗아갔다고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할지 또 재판부는 뒤늦게 성폭행 목적 범행을 시인한 장윤기에게 어떤 형량을 선고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범화입니다. 장윤기의 2차 공판이 열린 법원 앞에서 숨진 여고생의 유족이 다시 한번 울분을 삼켰습니다. 아이의 유품조차 동의 없이 폐기됐다면서 입장을 바꿔 과연 피해자가 경찰의 딸이었어도 이렇게 수사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아이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은 부모의 동의도 없이 폐기되었고 운동화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유품조차 이렇게 취급하는데 과연 지금까지 밝혀진 것이 진실이기는 한 것인지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렵습니다. 겨우 다른 가족들을 통해 전해 듣는 것은 법이 어떻고 고난이 누구에게 있느냐 두고 서로 다투고 있다는 이야기뿐입니다. 그럼 우리 채원이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채원이는 왜 그렇게 억울하게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까? 그리고 왜 진실마저 숨기려 했습니까? 왜 우리 아이의 억울함보다 조직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했습니까? 만약 피해자가 경찰 가족의 딸이고 가해자가 평범한 시민의 아들이었다면 과연 지금과 같은 수사가 이루어졌겠습니까?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 부각의 당력을 총집결하는 국민의힘이 보안수사권 유지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여권 내부에서도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고 수기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자,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보안수사권 폐지를 두고 여당 안에서도 신중론이 나오는데요. 국민의힘이 저지 총력전에 돌입했다고요? 네, 먼저 보수 야권은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고리로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전 최고위에서 경찰에게 절대 권력을 몰아주면 절대 부패할 거라고 우려했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박종철 열사까지 거론하며 보안수사권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가 1987년에 이루어졌다면 박종철 군의 공식 사인은 원인 불명의 심장마비가 되었을 것이고, 오후에도 국민의힘은 규탄대회와 의원총회를 진행하며 그야말로 전방위 압박을 퍼붓는 모양새인데 관련 당론도 채택했습니다.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시행 시기를 1년 늦추고 검사의 보안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관련 공세에 가세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와 비공개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피해자와 국민을 적으로 돌리고 장윤기 같은 범죄자 편에 설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보안수사권 폐지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법사위 법안소위가 오전 10시부터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이어갔는데요. 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민생 사건이나 시한이 촉박한 사건에 대해선 검찰에 보안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김남희, 김동완 의원이 제한적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는
필요한 취지의 회견을 진행하는 등 신중론도 만만찮습니다. 원내 지도부도 내일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소집해 수기에 나서는데 다만 신속 처리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관계자는 귀뜸했습니다. 네, 민주당의 8.17 전당대회도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가 출마를 공식화했다고요? 오후 2시 국회에서 연임에 도전한다고 밝힌 정 전 대표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또 당원을 33번, 개혁을 18번 언급하며 자신은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정 전 대표가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이재명이었는데요. 일부 대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의리를 지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저 정청래라고 확신합니다. 이로써 8월 전당대회는 정 전 대표와 김민석 전 국무총리, 송영길 고민정 의원과 김보미 전 강진군 의원까지 5파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군이 거의 추려진 데다 공식 후보 등록 역시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작 룰 세팅은 아직입니다. 지도부는 어제 오후에도 최고위를 개최해 선호투표제 도입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진 못했습니다. 오늘 오전 최고위 역시 취소됐는데 당 관계자는 이견이 있으니 수기하자는 것이다. 비공개 최고위도 아직 잡힌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공식 후보 등록 직전인 수요일까지 논의를 마쳐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지만 선호투표제 재검토를 주장하는 친청계와 도입을 압박하는 친명계 모두 양보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SK하이닉스가 성공적으로 미국 증시 ADR 상장을 치렀지만 우리 증시는 폭락장을 맞았습니다. 코스피 시장에는 역대 13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는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올해 집중되는 등 시장에는 극심한 변동성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SK하이닉스는 미국 증시에서 공모가보다 10% 넘게 급등하는 등 성공적으로 ADR 상장을 치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시장에서 SK하이닉스 주가는 15.4% 하락한 184만 5천 원에 마감하며 상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도 10.7% 하락하는 등 대형주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0.85% 내린 7,412로 출발했던 코스피는 낙폭이 커지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는데 장중 하락세는 더 가팔라지며 지수는 한때 6,783까지 폭락했고 8.95% 내린 6,806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는 올해로 7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에서 서킷 브레이커는 역대 13번 발동됐는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올해 발동된 겁니다. 코스피 수급에서는 개인이 3조 8천억 원가량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세가 지수 하락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중동 리스크 재부각과 함께 SK하이닉스의 올해 2분기 실적이 시장 평균 전망치를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는 보고서가 나오는 등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반도체주 자체의 펀더멘털이 훼손된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펀더멘털 훼손과 관련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장기 변동성이 확대되는 요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해외 매크로적인 이슈들의 영향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의 순매도에 4.55% 내린 799로 마감하며 800선 아래로 내렸습니다. 1,400원대로 내렸던 원달러 환율은 미국과 이란의 갈등 재심화 등으로 상승하며 주간 거래 종가 1,503.4원을 기록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최근 코스피가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 큰 폭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 가치는 오히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낮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은 6.35배로 2008년 금융위기 한창 때 기록한 6.82배보다도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올해 코스피 상승 랠리가 투자 심리 과열이 아니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력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 추정치가 170% 이상 상향되는 등 실제 기업 이익이 급증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래 대응 기금을 신설해서 미래와 청년, 지방과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범정부 재정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반도체 대호황에 따른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내겠다며 반도체와 피지컬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가 정부가 추진 중인 호남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 구성원의 84%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며 내년 사측과의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초기업 노조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전원 배치와 근로조건 처우 등을 고려할 때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84%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측도 조합과 미팅에서 경영진도 부담스러워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신뢰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회생 절차 폐지 결정 이후 심각한 자금난을 겪어온 홈플러스가 결국 대형마트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매장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운영비조차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인데 대주주와 최대 채권자의 이 자금 지원 논의도 진전되지 않으면서 파산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홈플러스 매장 입구에 임시 휴업을 알리는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직원들이 앉아 있어야 할 계산대는 텅 비었고 쇼핑카트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한데 묶여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영업 중단을 알지 못한 채 매장을 찾은 소비자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좀 걸어서 아이들하고 힘들게 왔는데 임시 휴업인지 몰라가지고 좀 당황스러워요. 홈플러스가 전국 대형마트 매장의 영업을 임시 중단했습니다. 쇼핑몰에 입점한 매장은 점주의 판단에 따라 영업을 이어갈 수 있지만 대형마트 매장과 본사 조직은 운영을 멈췄습니다. 홈플러스는 운영 자금이 모두 고갈돼 상품 대금 지급은 물론 매장을 유지하기 위한 운영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장의 보안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임시 휴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기한인 오는 20일까지는 영업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 소비자들은 당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5만 원 돈 돼요. 폐쇄가 된다면 사용하지 못할지 나도 그게 좀 궁금해요. 하지만 사실 이미 매장에서는 영업 중단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납품업체가 공급을 중단하며 일부 매대가 비기 시작했고 남은 재고를 처분해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 50% 할인 행사까지 진행했습니다. 일부 매장에는 할인 상품을 사려는 소비자들이 몰렸지만 매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홈플러스는 오는 20일까지 상황과 법원의 최종 결정을 지켜본 뒤 영업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 금융그룹이 여전히 구체적인 자금 지원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오는 20일까지 운영 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닫힌 매장 문이 다시 열리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여론조사 수수 행위가 당내 대선 경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징역 2년을 선고한 재판부 판단부터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법원은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명태균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인 58차례 여론조사 가운데 여론조사 14차례를 직접 수수하고 또 이를 제공한 행위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비공표 여론조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왜곡돼 이것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명 씨의 여론조사 제공에 대한 보답으로 장제원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통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정치 불신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관련 사건으로는 첫 유죄 판단이 나온 건데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우선 특검은 비로소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됐다면서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앞서 김건희 씨 1, 2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우려를 했던 게 사실이라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는데요. 앞서 김 씨 재판에서 배척된 부분을 지엽적으로 확대 해석한 무리한 논리 구성이라며 재판부 판단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자신은 괜찮지만 사법부 미래가 걱정이라는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의 법정 발언도 함께 전했습니다. 이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모두 판결문 분석을 통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네, 이번 선고는 김건희 씨 1, 2심 재판부 판단과는 차이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로 기소됐던 김건희 씨는 1심과 2심에서 관련 혐의가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여론조사가 명시 영업활동의 일환이라고 보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여론조사 제공과 김 전 의원 공천 사이 대가성에 대해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는 앞선 두 재판부의 판단을 사실상 뒤집은 셈입니다. 해당 혐의와 관련해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청탁 사건과 함께 오는 16일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되는데요.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부가 앞선 김 씨 재판부와는 다른 판단을 내놓은 만큼 대법원에서 기존 무죄 판결이 확정될지 또는 사건을 다시 돌려보낼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2차 종합특검팀이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합니다. 김지미 특검보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주 일요일인 오는 19일 김건희 씨를 소환해 대통령 관저공사 업체 선정에 관여한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가 종합특검팀 대면 조사에 응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앞서 지난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이 특검의 참고인 신부 출석 톡포에는 불응했습니다. 네, 지금 들어온 속보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있는 중산동 일대에서 정전이 발생했다는 소식인데요. 이 중산 변전소 송전선로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정전은 오후 5시 15분쯤에 발생이 됐는데 영종 하늘도시 일대로 보입니다. 지금 2,000호가량이 정전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아직까지 복구 시점은 미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천 중산동 일대에서 정전이 발생하면서 지금 현재 2,000호가량 정전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복구 시점은 미정입니다. 상황 정리되는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군과 이란이 이틀째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전면 충돌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란은 호르무즈 통제권을 내놓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이틀째 추가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을 공격하는 이란의 능력을 약화하기 위해 추가 공습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군도 미사일 발사 장면을 공개하는 등 대규모 반격에 나섰습니다. 앞서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재봉쇄를 선언했지만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해협이 여전히 열려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무력 충돌과 관련해 이란이 협상에서 합의를 해놓고도 바로 선박을 공격했다며 미국의 공격 원인을 이란으로 돌렸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선박 공격을 계속한다면 압도적인 무력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란을 향해 내부 단속에 나서라고 충고했습니다. That the folks that are shooting missiles and drones at ships need to make sure that they're coordinating with the people that are negotiating the peace deal and that they're all on the same page because my sense is that they're not.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 장례식 이후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수호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نهاد مدیریت آبراه خلیج فارس در اطلاعیه اعلام کرد به علت تحرکات غیرقانونی نیروهای نظامی آمریکا در منطقه تردد از تنگه هرمز در حال حاضر امکان پذیر نیست. 모즈타바 최고 지도자의 군사 고문은 호르무즈 해협이 수십 개의 원자폭탄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무력 충돌이 계속되면서 긴장이 다시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협상 동력도 갈수록 약해지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사입니다. 무력 충돌 격화에 국제유가가 덩달아 4% 넘게 급등하며 세계 경제에 다시 먹구름을 키우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름값이 떨어지고 있고 또 자신의 지지율도 오르고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요일 밤 자신의 SNS에 지지율 59%, 기름값은 내려가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백악관에서 멀지 않은 버지니아주 자신의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돌아온 뒤였습니다. 자신의 지지율이 59%에 달한다는 의미이지만 현실은 좀 다릅니다. 이코노미스트 등이 집계한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4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부정평가가 59%를 기록했습니다. 기름값이 내려가고 있다는 주장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이란과의 교전이 다시 격화하면서 국제 유가는 4%가 넘게 올라 배럴당 $80대까지 육박했습니다. 양해각서 체결 이후 주춤했던 국제 유가가 호르무즈 상황이 악화하면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합의를 마쳤는데 이란이 갑자기 선박을 공격했다며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We had to deal with them yesterday. They were giving up everything. And then all of a sudden, 2 hours after that, they hit a ship with a drone. And I said, these people, there's something wrong with them. 하지만 이딴 말실수와 오락가락 태도에 정작 트럼프의 정신 건강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뉴욕타임즈 백악관 담당 기자는 트럼프의 건강 상태는 알 수 없는 블랙박스와 같다며 갈수록 관련 정보를 덜 공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자신의 건강은 문제가 없다면서 형편없는 보도에 대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호르무즈 해협도 다시 봉쇄 위기에 놓였습니다. 정부와 업계는 당장 원유 수급 차질 가능성은 작다면서도 긴장의 끈은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선언하면서 정부와 업계의 긴장감도 다시 한번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1,800원대까지 내려온 국내 석유 가격을 비롯해 나프타 등 원가 부담이 다시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일단 이번 달과 다음 달까지 원유 도입 물량은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원유는 7월, 8월 이미 필요로 한 양의 100% 이상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 나프타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양을 확보함으로써 여기에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는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과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항 등 우회 공급망도 가동되고 있습니다. 정유업계 역시 이미 글로벌 공급망 다각화가 이뤄졌고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재개된 뒤에도 추가로 들어올 물량이 많지 않아 당장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정부가 1억 배럴 이상의 비축 원유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 역시 이란 전쟁 초기만큼 크게 요동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봉쇄가 돼도 왜냐하면 대체 수입선들을 많이들 확보했기 때문에 석유가 꼭 뭐 중동에서만 나는 건 아니고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뭐 지난번처럼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협 안쪽에 남아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은 여전히 긴장을 놓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외부 공격을 받았던 HMM 소속의 나무호가 이제 수리를 마치고 해협 통항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통항 가능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정부는 일단 해운업계와 실시간 소통 체계를 구축해 중동 정세와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2016 북중미 월드컵 조별 탈락 뒤 구성된 K축구혁신위원회가 조금 전에 두 번째 회의를 열었습니다. 박지성 위원장이 회의를 마치고 발언을 할 예정인데요. 자,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오셨네요. 네. 먼저 제2차 K축구혁신위원회 회의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 개최된 1차 회의에서는 이제 당연한 축구협회 거버넌스 개혁과 관련해서 현행 제도는
안 된다는 엄중한 인식 하에서 축구협회에서 많은 축구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해 이제 대한체육회와 협의하고 체육회도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에서는 회장 거리 시 60일 이내 신임 회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회원 종목단체 규정을 개정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대한축구협회만을 위한 것은 아니에요. 뭐 수상스키 또 협회, 주짓수 협회, 근대오정협회, 하키 등 60일을 넘은 장기 거리 상태로 인해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여러 종목단체들의 어려움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대한체육회는 내일부터 규정 개정 절차를 밟아 이달 내 규정 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이에 맞춰 전관을 개정하고 선거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혁신위원회는 이제 오늘 K축구의 지속 가능한 비전 마련을 위해서 유소년 선수 육선 방안 등 추가로 논의할 안건을 검토하고 순차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혹시 하실 질문이 있으신가요? 혹시 선거인단 관련해서는 논의를 안 하셨나요? 뭐 오늘 일단 구체적으로 일단 제도를 먼저 변경을 해야만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일단 그게 가장 첫 번째 그거를 뭐 하지 않고 선거인단만 바꾼다고 뭐 선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선거를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놓는 게 더 먼저라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했고 내일부터 개정 절차를 밟게 되기 때문에 이제 추후 이제 선거 인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대한체육회가 이 논의를 뭐 1년 반 전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 왔었으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또 모든 종목 단체가 거기에 따를 것이고 그러다 보면 또 그 종목마다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선거 인단을 꾸려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대한체육회와 뭐 논의를 앞으로 해 나가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한을 정확하게 딱 못을 박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조건들을 이렇게 제도 개선받는 뭐 일단 뭐 대한체육회는 선거를 지금 현재는 60일 이내에 치러야 되는 게 규정이지만 일단 대한체육회가 그 규정을 연장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의 규정을 이제 마련함으로 인해서 조금은 더 넓은 좀 긴 시간을 가지고 조금 더 제대로 된 절차를 통해서 회장을 뽑을 수 있는 그 선거안을 마련해서 진행할 것으로 지금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정도까지 뭐 60일이라고 하는 거 꼭 확정 않지만 언제 정도까지 뭐 선임해야 된다 이 정도의 의견이 돌아간 것 같아요. 아니 뭐 특별히 뭐 어느 정도까지 기한을 두고 선임을 해야 한다기보다는 정말 적법한 상황에서 적절한 상황에서 올바른 선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지만 좋은 또 회장을 뽑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기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어쨌든 회장 선거에 대한 불신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고 거기에 맞춰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회장이 나온다면 그 회장이 다음 축구협회에 이끌어 나갈 때는 조금은 신뢰받는 환경에서 본인들의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기 감독 선임은 혹시 얘기 나오고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관한 국민 여론을 듣는 첫 토론회가 내일 열립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토론회에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김이탁 1차관, 주택정책 관련 실국 과장 등 국토부 관계자들과 학계, 언론계, 주택금융업계, 부동산 전문가, 일반 시민 등 약 60명이 참석합니다.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정부가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 목표를 제시하며 발표한 97 대책, 수도권 우수 입지 6만 가구 공급 계획을 담은 올해 1, 2구 방안 등의 이행 상황과 당면 과제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반도체 호황의 영향으로 내년 국세 수입이 500조 원이 넘을 것이라며 정부 총 지출 규모도 800조 원 이상을 편성할 것이라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말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 국세 수입은 당초 전망치였던 412조 원을 훌쩍 넘어 500조 원 플러스 알파로 사상 최대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장기 추세를 초과하는 대규모 세수 증가분을 미래 대응 기금에 적립할 것이라며 이를 청년 세대와 성장 동력, 지방, 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6억 원의 차입금을 갚지 못해 부도를 낸 JTBC가 올해 초 사실상 완전 자본 잠식 상태를 알고도 93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채권 피해자들은 회사채 발행과 판매에 관여한 모든 금융기관들에 대해서 엄정한 검사를 촉구했습니다. 류화룡 기자입니다. 중앙그룹 채권 피해자들은 JTBC가 올해 2월 사실상 완전 자본 잠식 상태를 알고도 930억 원의 회사채를 발행한 것은 사기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의 지난해 말 자본 총계는 190억 원이지만 자본으로 분류된 신종자본증권 1,544억 원을 제외하면 실질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1,354억 원으로 사실상 완전 자본 잠식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종자본증권은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 독특한 금융상품으로 돈을 빌리는 채권이지만 만기가 길어서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인정을 받아 재무구조가 튼튼해 보이는 착시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회사채 발행을 주관한 신한투자금융은 불과 4개월 뒤에 JTBC가 차입금 206억 원을 갚지 못해 부도를 낼 정도로 재무 상황이 최악이었음에도 오히려 원리금 상환 무난이란 평가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핵심은 금융 전문가인 신한투자증권이 공시자료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했었던 JTBC의 부실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알고도 통과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채권 피해자들은 중앙그룹 계열사들이 유동성 위기 해결을 위해 서로 채권을 발행해 돌려막기를 하는 동안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신한투자증권과 키움증권, 한양증권 그리고 신용평가사 등의 책임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금융당국에 촉구했습니다. 중앙그룹 경영진에 대해선 신문과 방송을 소유한 언론기업이란 점을 믿고 투자한 만큼 조속히 재원 방안을 마련해 원금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손꼽히는 대형 그룹이 대규모 회사채를 발행하고 4개월 만에 회생 신청을 했는데 경영진이 이 사실을 정말 몰랐을까요? 신한이 배포한 IR 자료 그리고 주관사에서 말한 상환이 무난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변호인단에 참여한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은 중앙그룹의 이전 회사채 발행 과정에도 의문이 많다며 경영진에 대한 형사고발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서 그걸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결국 여러 가지 다른 절차를 염두에 두고 분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 변호인단이 현재까지 파악한 채권 피해자들은 250명, 피해 금액은 325억 원이지만 접수가 계속 늘고 있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워터파크에서 물놀이를 하던 7세 여아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일산 서부경찰서는 그제 낮 12시 15분쯤 경기 고양시 대화동에 있는 워터파크에서 A양이 물에 엎드린 채 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태권도장 행사로 워터파크에 방문했고 사고 당시 구명조끼는 입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워터파크 관계자와 또 태권도장 인솔자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안전관리 수칙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유럽은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으로 역사상 가장 뜨거운 여름을 맞고 있습니다. 에펠탑을 비롯한 프랑스 유명 관광지들이 단축 운영에 들어갔고 스페인에서는 닷새 전 시작된 산불이 아직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신호 기자입니다. 프랑스 파리 에펠탑에 단축 운영을 알리는 안내판이 걸렸습니다. 40도에 육박하는 폭염 탓에 주말 동안 자정까지인 운영 시간을 오후 4시까지로 제한했습니다. 에펠탑을 찾은 관광객들은 줄을 서서 물세례를 받으면서 더위를 식혔습니다. 루브르 박물관과 오르세 미술관도 각각 오후 4시와 5시까지만 단축 운영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세계 최고 권위 사이클 대회인 뚜르드 프랑스는 사상 처음으로 일부 언더 코스를 단축했습니다. 에어컨 없는 오래된 건물의 주민들은
창문을 은박지로 가리는 방법으로 여름을 나고 있습니다. J'ai mis des couvertures de survie sur mes fenêtres. Alors j'ai fait que d'un côté parce que du coup il fait noir dans l'appartement. Et c'est vrai que du côté où j'ai pu mettre les couvertures, j'ai gagné sans doute 2-3 degrés en confort. Donc, mais je pensais jamais avoir à faire ça chez moi. 파리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려면 이웃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공사비도 1,000만 원 이상이라 최악의 폭염 속에도 보급률은 25% 수준입니다. Moi, j'ai de la chance, j'ai une climatisation intégrée dans mon appartement, donc, mais on n'essaye pas de la mettre non plus trop parce que c'est bruyant, c'est coûteux aussi, donc on essaie de la mettre au dernier délai, au dernier carat. Mais... 프랑스는 파리를 포함해 국토의 4분의 1 이상에 주말 동안 최고 수준의 폭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스페인에서도 폭염의 영향으로 큰 산불이 이어지면서 지난주 남부 안달루시아에서 12명이 숨지고 20명 이상 실종됐습니다. 유럽연합 기후감시기구는 지난달 서유럽 평균 기온이 관측 역사상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지난달 24일 발생한 베네수엘라 연쇄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4,5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호르헤 로드리게스 국회의장은 텔레그램 계정을 통해 현재까지 공식 집계된 사망자 수가 4,490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연쇄 지진 이후 여진만 1,222회나 발생하면서 여진 공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서 지난달 31개 성자치구 직할시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약 7만 9천 명으로 집계됐다고 홍콩 성도일보가 전했습니다. 이는 5월 확진자 약 2만 1,000명의 3.8배입니다. 6월 확진자 가운데 중증 환자는 130명, 사망자는 1명으로 이 사망자는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번 북중미 월드컵 4강전에 메시와 케인, 음바페, 야말 등 세계 축구의 현재를 지배하는 슈퍼스타들이 총출동합니다. 득점왕도 이들 가운데 나올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프랑스 음바페 대 스페인 야말, 4강 첫 경기는 세계 축구의 현재와 미래 간 맞대결입니다. 2018년 우승컵을 들어올리고 4골을 넣어 영플레이어상을 받은 음바페는 2022년엔 8골을 터뜨려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도 8골 터뜨려 2개 대회 연속 타이틀 획득을 노립니다. 신성 야말은 월드컵 데뷔골로 스페인 역대 월드컵 최연소 득점자 2위에 올랐습니다. 아직 득점력이 아쉽지만 18살인 그에게 4강전은 또 다른 도전입니다. 앙숙인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의 대결은 축구의 신 메시와 득점기계 케인이 이끕니다. 메시는 39살에도 불구하고 경기 때마다 새 기록들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8번이나 골망을 흔들며 월드컵 토너먼트 역대 최다 출전 기록까지 갈아치웠는데 잉글랜드를 상대로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Sí, la verdad que sí, que siempre es especial jugar contra las selecciones grandes, no me pasó nunca contra Inglaterra, es la primera vez, así que va a ser un partido especial, semifinal de... 2018 러시아 대회 득점왕 출신인 케인은 이번 대회 6골로 득점왕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1966년 우승 이후 60년 만에 축구 종가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도 그의 어깨에 달렸습니다. So we're going to have to show everything we've shown so far and more if we want to get into that final and then hopefully win the trophy. 이번 4강전은 별들의 전쟁일 뿐 아니라 모두 월드컵 우승 경험이 있는 팀들 간의 진검승부입니다. YTN 이대원입니다. 프로축구 전북이 구단 유스팀인 전주 영생고 미드필더 김예건과 정식 프로계약을 맺었습니다. 전북 구단은 김예건과의 프로계약 사실을 알리며 고등학교 재학 중에 준프로에서 정식 프로로 전환된 사례는 구단 역사상 최초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3월 준프로 계약을 맺고 전북 N팀에 데뷔해 K3 리그 성인 무대에 오른 김예건은 모두 11경기에 출전해 프리킥골을 포함한 3골을 터뜨렸습니다. 김예건은 지난 4일 강원과의 16라운드를 통해
1군 데뷔전을 치렀고 지난 11일 울산과의 경기에선 1군 데뷔골까지 기록했습니다. 내일은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에 이어 오전에는 수도권과 충남으로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점차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 모레까지 경기 북부에 120mm 이상, 그 밖에 중서부와 전북에도 최고 80에서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밤부터 시간당 20에서 50mm로 매우 강하게 쏟아지겠고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도 서울 기온이 26도 이상을 유지하는 등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 내일 낮 동안에는 서울 기온이 32도, 강릉 34도, 대전 32도, 대구 36도까지 오르는 등 여전히 예년보다 더위가 더 심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의 두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장윤기는 성폭행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광주 도심에서 여고생을 무참하게 살해한 23살 장윤기. 지난달 22일 첫 재판에 이어 장윤기의 2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강간 등 살인과 살인 미수, 살인 예비 등 8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두 번째 재판은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번 재판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장윤기의 성폭행 목적 범행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장윤기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지난 공판에서 보류했던 강간살인 등 공소 사실 모두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윤기도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맞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일부 비공개로 진행한 재판에선 범행 당시 영상의 증거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영상엔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태연이 세탁소와 미용실을 들린 장 씨의 행적 등이 담겼습니다. 장 씨의 잔혹한 범행 모습엔 피해자 측도 잠시 퇴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이제 피해자를 특정하고 타겟팅 삼아서 이제 여러 차례 멈춰가면서 피해자 동선을 확인하고 최종 범행지를 선택하는 그런 과정이 담겨 있고요. 법원은 장윤기의 다음 재판을 오는 27일로 정하고 장윤기 주변인과 피해자 유족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오설입니다. 장윤기 사건의 피해자인 고 이채원 양의 유족과 시민단체가 이 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와 장윤기에 대한 법정 최고형 선고를 촉구했습니다. 유족과 시민단체는 2차 공판이 열린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품도 유족의 동의 없이 폐기된 상황에선 어떤 조사 결과도 믿을 수 없다며 실체적 규명을 위한 전면 재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고 이채원 양의 어머니는 피해자가 경찰의 가족, 가해자가 일반인의 가족이었더라도 경찰이 사건을 은폐했겠냐며 조직을 지키는 게 억울하게 숨진 아이와 관련한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 더 중요했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재판부를 향해선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아야 한다며 장윤기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부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찰이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당시 강력팀장과 팀원 등 총 7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오늘 구속된 장윤기 사건 담당 강력팀장을 포함해 수사팀원, 광주경찰서 형사과와 또 광산경찰서 여성청소년 관계자 등 7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장윤기에게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 보안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겠다며 속도를 내던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잇따라 이견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자칫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일부 예외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데 내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텅 빈 국민의힘 의석을 뒤로 한 채 또다시 법력권 단독으로 문을 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가 계속됐습니다. 보안수사권은 박탈하되 보안수사 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는 보완책 등이 논의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증거라든가 혹은 다 전자화해서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다만 비공개 회의에선 법사위원들 사이에도 갑론을박이 벌어진 거로 전해졌습니다. 한 민주당 법사위원이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는 사건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보완 수사권을 열어두자고 제안한 건데 강경파 의원들은 전면 폐지 원칙을 고수하며 팽팽하게 맞선 거로 파악됐습니다. 보완 수사 폐지에 대한 당내 신중론은 추가 입법 움직임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성폭력과 아동학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한해 검찰 보완 수사권을 남겨두는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고 일부 민주당 법사위원들 역시 제한적 존치를 담은 개정안 발의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여성 등 형사사건 피해자들이 수사 지연과 반복되는 진술 등으로 여러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더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여성 시민사회단체의 존치 목소리도 커지는 가운데 일부 당권주자도 신중론에 가세했습니다. 사회적 약자, 특히 성폭력 사건 이런 것에 국한해서라도 보완 수사권은 놔두는 게 좀 필요하겠다. 민주당은 일단 추가 법안이 발의되면 현재 심사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보완 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당내 입장을 다시 정리합니다. 이따르는 이견 속 일부 격론도 예상되는데 아직은 전면 폐지라는 큰 방향은 유지될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보완 수사권 존치를 위해 총력전에 나선 국민의힘은 별도 법안을 발의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국회 보이콧 기조는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당분간 장외 여론전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보완 수사권 졸속 폐지, 범죄 피해자 마지막 희망. 양손에 피켓을 들고 장동혁 대표,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 대응을 위해 의원총회에서 머리를 맞댄 겁니다. 보완 수사권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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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총에서는 민주당의 입법 추진에 맞서 보완 수사권 존치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다만 보이콧을 풀고 법사위를 비롯해 향후 상임위에 참여할지는 사실상 논의를 보류했습니다. 대안법안 발의를 당론으로 정하면서도 정작 이 법안 심사에 참여할지는 결정하지 못한 겁니다. 특별한 얘기가 없으셨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원내대표께 일임하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당분간은 장외 총력전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근 논란이 된 장윤기 사건은 물론 40년 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까지 소환하며 여론전에 힘을 쏟았습니다.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는 브리핑은 진실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가세했습니다. 부산 돌려찾기 사건 피해자와 국회에서 면담을 갖고 당시 보완 수사가 없었다면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려웠을 거라 주장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약에 보완 수사권이 없어지고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그냥 체념하고 포기하게 될 겁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과연 범죄 피해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지금 진행되는 이 흐름이 과연 옳은가? 국민의힘은 내일 외부 전문가들을 국회로 불러 토론회도 여는데 보완 수사권 폐지 저지를 위한 장외 총력전 체제에 돌입한 모양새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SK하이닉스가 성공적으로 미국 증시 ADR 상장을 치렀지만 우리 증시는 폭락장을 맞았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는 역대 13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는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올해 집중되는 등 시장에는 극심한 변동성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SK하이닉스는 미국 증시에서 공모가보다 10% 넘게 급등하는 등 성공적으로 ADR 상장을 치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시장에서 SK하이닉스 주가는 15.4% 하락한 184만 5천 원에 마감하며 상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도 10.7% 하락하는 등 대형주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0.85% 내린 7,412로 출발했던 코스피는 낙폭이 커지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는데 장중 하락세는 더욱 가팔라지며
지수는 한때 6,783까지 폭락했고 8.95% 내린 6,806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는 올해로 7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에서 서킷 브레이커는 역대 13번 발동됐는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올해 발동된 겁니다. 코스피 수급에서는 개인이 3조 8천억 원가량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세가 지수 하락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중동 리스크 재부각과 함께 SK하이닉스의 올해 2분기 실적이 시장 평균 전망치를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는 보고서가 나오는 등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반도체주 자체의 펀더멘털이 훼손된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펀더멘털 훼손과 관련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장기 변동성이 확대되는 요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해외 매크로적인 이슈들의 영향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의 순매도에 4.55% 내린 799로 마감하며 800선 아래로 내렸습니다. 1,400원대로 내렸던 원달러 환율은 미국과 이란의 갈등 재심화 등으로 상승하며 주간 거래 종가 1,503.4원을 기록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증서 ADR과 연계한 레버리지 상장지수 펀드 ETF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후 5시 이후 뉴욕 증시에 잇따라 출시됩니다. 미국 투자 운용사인 렉스셰어즈의 오기석 아시아 사업 대표는 YTN에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모든 하이닉스 ADR 레버리지, 인버스 ETF들은 한국 시각 14일 오후 5시부터 거래가 가능하다고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렉스 셰어즈 외에도 레버리지 셰어즈, 그레나이트 셰어즈, 프로 셰어즈, 코기 펀즈 등 미국 ETF 운용사들도 뉴욕 증시에 SK 하이닉스 ADR과 연계한 ETF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미국 증시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AI 열풍 이면엔 올해에만 수백조 원의 빚을 끌어다 쓴 빅테크 기업들의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이 숨어 있습니다. 막대한 부채 위에서 지어지는 거대한 AI 제국을 향해 시장에 경고등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 클라우드 기업 아마존이 최근 37조 원 규모 회사채를 찍어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 대규모 빚내기입니다. 투자자들 반응은 싸늘했고 불과 석 달 전보다 청약 경쟁률이 반토막 났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AI 서버의 수명은 고작 3년 안팎입니다. 게다가 막대한 열을 식힐 냉각 장치와 전력망 구축 비용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벌어들이는 현금만으로는 이 천문학적인 투자금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겁니다. 결국 올해 빅테크 6곳이 발행한 채권만 274조 원으로 미국 전체 채권 시장의 15%를 집어삼켰습니다. 무리한 AI 인프라 투자는 부메랑이 됐고 안정적인 수익을 내던 오라클은 비용 부담을 이기지 못해 신용 등급이 정크본드 직전까지 떨어졌습니다. Well, I suppose a bubble is not really a binary affair. It's a question of are there degrees of exuberance in this sector? And I'd say the answer to that is absolutely yes. 전문가들은 AI가 가져다주는 실적 깜짝 쇼는 막바지에 달했다고 경고합니다. 눈높이가 한껏 높아진 시장은 이제 빌린 돈을 갚을 진짜 수익 능력을 묻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각자 도생도 치열해 메타는 비싼 외부 칩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당장 9월부터 자체 AI 칩 양산에 돌입하며 비용 절감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It's about being really driven by where the value sits, where the organizational change can exist and making difficult decisions to invest in the right areas and being able to really target value opportunities that you can deliver change from. 과거 인터넷 혁명 당시 수많은 통신망 기업들이 빚더미에 앉으며 쓰러졌고 그 인프라 위에서 지금의 거대 IT 기업들이 탄생했습니다. AI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빅테크 기업들 역시 냉혹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압도적인 현금 창출력을 증명하는 자만이 살아남는 옥석 가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극심한 폭염 속에 주말 사이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가 속출했습니다. 일요일 기준으로 80명대 온열 질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이 80명을 넘긴 건 올해 들어 두 번째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온열 질환자는 지난 일요일도 전국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일요일 기준으로 전국 응급실을 찾은 온열 질환자는 모두 88명입니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12명, 서울 9명, 충남 8명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재집계된 토요일 온열 질환자 숫자인 115명보다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 올해 들어 80명 넘게 온열 질환자가 나온 것은 지난 주말 2차례뿐입니다. 실제 주말 이틀 동안 발생한 온열 질환자 숫자는 올해 전체 환자 숫자의 27%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의 30%일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고령층을 포함한 노약자들이 야외 활동을 피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더위 속에서 가벼운 어지럼증, 두통 등이 찾아온다면 방치하지 말고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해야 위험한 상황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충남에서는 올해 첫 온열 질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살인적인 무더위 속에서 비닐하우스 작업을 하던 80대 남성이 열사병으로 쓰러져 끝내 숨졌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 아래 차광막 그쳐 없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잡초 제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고추 수확을 앞두고 농사일에 나섰지만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로 일에 익숙한 농민조차 좀처럼 견디기 힘듭니다. 힘들죠. 엄청 힘들죠, 지금. 그러니까 그 나이 드신 분들은, 나도 이제 나이가 많이 먹는 나이 드신 분들은 저항력이 없으니까 진짜 뜨거운 때는 들어오지 말아야 돼요. 폭염특보가 내려진 날씨에 밀폐된 비닐하우스 안은 그야말로 거대한 찜통으로 변했습니다. 멜론을 키우는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우스 내부가 얼마나 더운지 10분 동안 온도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온몸에 땀이 줄줄 흐르고 온도계는 46도를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가혹한 작업 환경 속에서 결국 충남 지역 첫 온열 질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충남 천안의 한 비닐하우스 안에서 80대 남성이 열사병으로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남성은 발견 당시 체온이 무려 42도까지 치솟아 있었고 사후강직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열사병은 체온 조절 중추가 마비돼 체온이 40도 이상 상승하는 대표적인 급성 응급질환입니다. 특히 비닐하우스처럼 고온다습한 밀폐 환경에서 장시간 육체 노동을 지속할 경우 의식저하나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단시간에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폭염 속 농사일이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수분 섭취와 휴식이 필수적이라고 경고합니다. 작업할 때에는 모자 등을 이용해서 햇빛을 꼭 차단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가급적 농작업을 자제해 주시고 또 부득이하게 작업을 할 경우에는 규칙적으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노약자나 만성질환자의 경우 체온 조절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만큼 특보 발령 시 고령층의 하우스 작업은 절대 금물이라고 조언합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중국으로 향한 9호 태풍 바비가 오늘 오후 3시를 기준으로 중국 칭다오 남서쪽 육상에서 열대 저압부로 약화했습니다. 태풍은 열대 저압부로 약화했지만 이 방향을 북동쪽으로 틀어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 북한을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남긴 수증기의 영향으로 내일부터 모레까지 우리나라에도 다소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기 북부에는 120mm 이상, 강원 북부에는 100mm 이상, 수도권에는 최대 100mm, 충청과 전북에도 많게는 8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당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정 전 대표 출마로 당권 레이스는 5파전 구도로 치러지게 됐는데 계파 갈등 속 룰 세팅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보도에 양동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8.17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당원을 하늘처럼 섬기는 강력한 개혁 당대표를 약속했습니다. 오직 민심, 오직 당신만 믿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합니다. 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강조했고 자신은 한 번도 탈당한 적이 없다며 김민석 전 국무총리를 향한 견제구도 잊지 않았습니다. 출마 선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건 이재명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끝까지 의리를 지킬 사람은 선당 후사를 실천해온 저 정청래입니다. 정 전 대표의 연임 도전 공식화로 민주당 당권 레이스는 이미 출마를 선언한 김민석, 송영길, 고민정,
김보미 등 4명 주자를 더해 5파전 구도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출마 선언 이후 보폭을 넓혀가고 있는 김민석 전 총리는 이기는 민주당을 강조하며 당대표 교체론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지방선거 지휘를 제대로 못해 생긴 아쉬움을 2년 뒤 총선에서 남겨선 안 된다며 당대표를 교체하지 못하면 당과 정부, 대한민국이 함께 흔들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국회 세미나에 참석하며 외교 안보 전문성 행보를 이어갔고 고민정 의원은 교육 관련 토론회에서 당심을 파고들었습니다. 후보들의 젠걸음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전당대회 규칙 확정은 선호투표제와 청년 최고위원제 도입을 둘러싼 계파 갈등으로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주말 내내 논의를 이어온 당 지도부는 좀 더 수기를 거치자며 최종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등록은 오는 16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공식 일정 시작을 코앞에 두고 룰 세팅이 마무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둘러싼 공방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가세했습니다. 정의안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테러 자작극 논란까지 맞물리면서 범보수 진영의 균열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정현 기자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사실상 공개 저격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을 당사로 먼저 모은 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였다는 안철수 의원의 최근 법적 증언에 힘을 실으면서 이런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계엄을 자신의 정치적 분치를 위해 이용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자신의 분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모해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경계해야 합니다. 안철수 의원이 한의원 복당 반대를 외칠 정도로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당사자도 아닌 이 대표가 참전한 배경으로는 최근 정의안 전 부산시장 후보 테러 자작극을 둘러싼 논란이 거론됩니다. 한 의원은 최근 정 후보 사건에 대한 개혁신당 인지 시점을 두고 이 대표와 설전을 벌였습니다. 한 의원 공격을 받은 두 사람이 일종의 공동전선을 구축한 모양새인데 한 의원 측은 일단 추가 맞대응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론 차기 당권을 포석에 두고 한 의원을 견제하는 거란 볼멘 소리도 적잖습니다. 정의안 자작극 사태를 둘러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사이 신경전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개혁신당은 박형준 전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측이 정 후보에게 단일화를 빌미로 부당거래를 제시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띄우고 있고 19일에 잠적하게 된 계기가 17일에 그런 사전 조율을 하는 그게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진상조사 과정에서 파악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궁지에 몰린 개혁신당이 물귀신 작전을 편다고 발끈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야합 가능성을 운운하기 이전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장동혁 대표 거친 논쟁이 공전하는 가운데 개혁파 성향 보수 진영 주자들이 벌써 주도권 경쟁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다만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자성과 보수 재건을 위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린 채 개파 간 공방만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미군과 이란이 이틀째 공격을 주고받으며 전면 충돌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란은 호르무즈 통제권을 내놓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이틀째 추가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을 공격하는 이란의 능력을 약화하기 위해 추가 공습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군도 미사일 발사 장면을 공개하는 등 대규모 반격에 나섰습니다. 앞서 이란 이슬람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재봉쇄를 선언했지만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해협이 여전히 열려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무력 충돌과 관련해 이란이 협상에서 합의를 해놓고도 바로 선박을 공격했다며 미국의 공격 원인을 이란으로 돌렸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선박 공격을 계속한다면 압도적인 무력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란을 향해 내부 단속에 나서라고 충고했습니다. That the folks that are shooting missiles and drones at ships need to make sure that they're coordinating with the people that are negotiating the peace deal and that they're all on the same page because my sense is that they're not.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 장례식 이후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수호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نهاد مدیریت آبراه خلیج فارس در اطلاعیه اعلام کرد به علت تحرکات غیرقانونی نیروهای نظامی آمریکا در منطقه تردد از تنگه هرمز در حال حاضر امکان پذیر نیست. 모즈타바 최고 지도자의 군사 고문은 호르무즈 해협이 수십 개의 원자폭탄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무력 충돌이 계속되면서 긴장이 다시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협상 동력도 갈수록 약해지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사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교전이 다시 격화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율이 59%를 기록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시각 오늘 오전 자신의 SNS에 지지율은 59%고 기름값은 내려가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코노미스트 등이 집계한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37%에서 40%에 그친 반면 부정평가는 59%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이라고 제시한 수치와 실제 부정평가는 거의 일치했습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 3,600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명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여론조사 무상수수 공범으로 별도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건희 씨는 앞서 1, 2심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무죄가 같은 죄로 정반대 판결을 받은 건데 재판부 판단이 엇갈린 부분을 이준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58차례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에 대해 앞서 김건희 씨 재판부는 일관되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명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만을 위해 여론조사를 한 게 아니고 사전 계약이나 지시도 없었다며 대가성을 부정했습니다. 선거에 도움을 주었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일 수는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청구하려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2심 역시 세부 법리만 수정했을 뿐 전체적인 무죄 결론은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명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에 여론조사와 정치적 조언을 무상으로 주고받기로 한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명 씨는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유리한 여론조사를 통해 지지 기반을 넓히려고 손을 잡았다는 겁니다. 전체 58차례의 조사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에 전달된 14차례에 대해서도 김 씨 재판부는 일부만 전달했다며 무죄 근거로 삼았지만 윤 전 대통령 재판부는 14차례만큼은 명백히 사전 합의된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김건희랑 명태균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피고인 명태균에게 여론조사에 관해서는 일임하여 처리해달라는 의사로 잘 부탁한다, 명성님만 믿겠다라는 것으로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두고는 김 씨 재판부는 공천이 공천관리위원회의 투표 결과일 뿐이라고 봤지만 윤 전 대통령 재판부는 명 씨에게 보답하기 위해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 등에게 실제 영향력이 행사됐다고 인정했습니다. 김건희 씨 사건은 사흘 뒤 대법원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하급심 재판부들의 법리 해석이 정반대로 엇갈린 만큼 대법원이 이를 어떻게 정리할지 주목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2차 종합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과 나경원 의원에게 출석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김지미 특검보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김기현, 나경원 의원에 대해 오는 20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진, 윤상현 의원은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지만 김 의원과 나 의원은 의견서만 송부했다고 출석 통보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15분쯤 인천 중산동 일대에서 정전이 발생해 무더위 속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한전은 변전소 송전선로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보고 복구 작업에 나섰다고 합니다. 자, 취재기자 연결해 봅니다. 배민혁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먼저 YTN에 들어온 제보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집안에 불이 꺼져 있고 에어컨과 TV 리모컨을 아무리 눌러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냉장고 안쪽 역시 어둡고 작동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인천 중산동 일대에서 정전이 발생한 건 오늘 오후 5시 15분쯤입니다. 인천 영종도 하늘도시 일대의 아파트와 빌라 등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한 겁니다. 한국전력은 정확한 정전 세대수는 파악이 되지 않았지만 전력 공급 계약단인 홀을 기준으로 하면 2,000호 규모에 걸쳐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전은 중산 변전소에서 영종구로 향하는 송전선로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원인과 관련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예비 전력이 남아있는 만큼 무더위로 인한 에어컨 사용량 증가 등은 큰 관계가 없어 보인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인천소방본부는 정전 이후 조금 전까지 아파트 등 13곳에서 승강기에 갇혔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은 승강기 문을 열어 갇힌 사람들을 구조하는 등 조치를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아직 부상당한 사람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보자들은 섭씨 3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 에어컨과 냉장고가 작동하지 않는다며 불편을 호소했는데요. 한전은 현장에서 문제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복구까지 얼마나 걸릴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대호황에 따른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 이러한 구상을 밝혔습니다. 별도의 기금을 신설해서 미래와 청년, 지방, 그리고 교육 등 이렇게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재정 운영 원칙, 그리고 재정의 투자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범정부 차원의 국가재정전략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먼저 화두로 꺼내든 건 반도체발 추가 세수였습니다. 인공지능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서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예상보다 더 거칠 세금을 소중한 재원으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끌 발판으로 삼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별도의 기금을 만들어 청년과 지방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미래 대응 기금을 신설하여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이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만약 경제 상황이 바뀌어 세수 결손이나 추경이 필요할 때는 이 기금의 여유 자금을 활용해 재정 안정화 또한 꾀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기금의 규모 등 세부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 법안 심사 등을 거쳐 정해질 예정인데 일각에선 100조 원 안팎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2027년 국세 수입은 당초 전망 412조 원을 훌쩍 넘어 500조 원 플러스 알파 사상 최대의 세수가 예상됩니다. 이 대통령은 또 내년도 예산안이야말로 현 정부가 편성부터 오롯이 그려낼 첫 예산이라며 민생 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정부 지출이 성장과 경기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돼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10% 이상 늘어난 800조 원 플러스 알파,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될 거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리와 함께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과 청년 등 모두의 성장을 위해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앞으로는 게시한 요금보다 비싼 요금을 요구한 숙박업소에 바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것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숙박업자에게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높은 요금을 요구해도 경고나 개선 명령에 그쳐 한계가 있었습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사건 발생 2개월 만에 성범죄 목적 범행 의도를 법정에서 인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장윤기 2차 공판이 오늘 열렸는데 이전에는 이제 우발적 범행이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오늘 이제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처음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입장이 바뀐 이유는 뭐였을까요? 보통 피고인들이 자신의 신병이 확보되면요, 이 피고인들의 관심사는 단 한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형량을 줄일 수 있을까? 아마 이 부분 관련해서 자신의 변호인과 또 치열하게 토의를 거친 끝에 인정하자라는 결론에 이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제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형량을 결정하는 3가지의 요소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계획적인 살인 범행이냐, 우발적인 범행이냐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피해자 내지는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가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마지막이 과연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느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윤기 사건 관련해서는 장윤기에 관련해서 이미 물적 증거를 통해 계획범죄다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고요. 네.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까지도 기대해 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장윤기 입장으로서는 형량을 줄이기 위한 마지막 방법, 그러니까 혐의를 인정하는 방법만이 유일하다라는 판단 하에 2개월 만에 혐의를 인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제출한 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나서야 이 공소 사실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블랙박스 영상이 뭔가 굉장히 중요한 영상이 있었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찰에서는 확보되지 못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 장윤기 차량을 비추는 근처에 화물차가 있었는데 그 화물차의 블랙박스를 경찰에서는 화질 개선을 하려고 했지만 판독 불가다라는 수사 보고만 쳐서 올렸던 겁니다. 그러자 검찰에서는 동일한 이 화물차의 블랙박스를 화질 개선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따라서 이 장윤기의 차량 뒷좌석 문이 열려 있었다. 즉 피해자를 납치하려 했었고 성범죄 목적이었을 것이다를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물적 증거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2달 전에 있었던 첫 번째 기일 때는 장윤기의 변호인이 아직 검찰 측 증거를 모두 확인하지 못해서 강간 목적만큼 우리가 의견을 보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법정에서는 그 해당 블랙박스 영상 모두 받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겠다라는 취지로 전부 인정으로 돌아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일단 반성문 내용도 일부 공개가 됐는데 좀 보면 뒷생각 없이 무책임한 생각으로 피해자를 해쳤다 이렇게 쓰면서 뭐 그로 인해 수많은 분께 영향을 미치고 당연했던 일상의 한 조각을 앗아갔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일단 뭐 유족은 진심 어린 반성이 아니다라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당연했던 일상의 한 조각이라는 표현으로 고인을 잃은 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사는 게 아닐 것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부모가 목 놓아 이야기했듯이 지금 이 경찰에 어떤 부실 수사 내지는 증거 인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신의 딸이어서도 이렇게 수사했을 것이냐라고 피눈물을 토하면서 또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죠. 네.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이런 형용사들로 점철된 이 반성문이 진지하게 과연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의구심을 낳는 것이고요. 지금이라도 자신의 범행을 시인을 했고 진심 어린 반성하는 모습이 필요하고요. 또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증거를 인멸하려 한 또 인멸을 한 자신의 아버지의 반성문까지 빨리 이 재판부에 제출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은 이제 형량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어떤 이런 사실들을 오늘 이제 있는 그대로 말을 했다 이제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오늘 밝힌 그런 내용들이 기존에 밝혔던 내용과는 또 다른 내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량에 있어서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장윤기의 사건과 사실은 장윤기 아버지의 증거인멸 사건은 우리가 조금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저는 사실 장윤기가 지금 자신의 성범죄 목적까지 모두 인정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재판부 입장에선 사실 유죄 판결은 당연히 나오는 부분인 거고요. 형량을 어느 정도 측정할 것인가 그리고 형량을 측정함에 있어서 장윤기 본인이 인멸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가족을 이용해서 증거 인멸한 것도 장윤기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과연 적시돼서 형량에 참고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장윤기가 인정한 것은 그 전기일에 있었던 살인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목적으로 내가 살인한 것입니다. 라고까지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혐의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인정이다. 이 부분은 결국 형량 감소를 위한 시도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뭐 범행을 인정한다든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아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이렇게 범죄 인정하고 반성문도 내고 의견서 제출을 했는데
양형에 그럼 참작이 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보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일단 인정으로 돌아선 것 자체가 형량에 있어서는 장윤기에게 조금은 유리하게 작용을 할 것이라 보여지고요. 반성문을 많이 낸다고 해서 형량이 어떤 반성문의 개수만큼 깎이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네. 중요한 건 반성문을 통해서 본인이 본건 범죄 사실을 다투지 않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재판부에 정확히 전달하는 것,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살인죄에 있어서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는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유족이 억울한 심경에 대한 기자회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언동 등을 봤을 때 사실상 합의는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자백한 것 외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 이외에는 특별한 양형 참작 사유를 가져가기는 어려운 사건이지 않을까. 심지어는 지금 장윤기는 이 고 이채원 양 살인 사건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범죄에도 함께 기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형량 감경을 많이 받기는 어려운 사건이다라고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또는 이제 공판에서 이 성범죄 목적 범행을 인정한 걸 두고 물론 이제 양형을 낮추려는 목적이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유족에서는 뭐 이런 것들을 두고 주변인 수사로 이렇게 확장돼 나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장윤기 입장에서는 자신을 둘러싼,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라든지 큰아버지까지 개입되어서 수사의 범위가 이제 넓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려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또 이 장윤기 체포 당시에 발견된 장윤기가 사용하던 공기계에서 불상의 여성들에 대한 사실은 이 불법 촬영물까지 같이 발견됐다는 거죠. 따라서 자신에 대한 여죄 수사에 어떤 속도가 붙을 가능성, 또 자신을 둘러싼 이 가족들의 증거인멸 관련한 수사가 속도를 내서 결과적으로 자신의 사건에 불리한 양형 요소로 적용될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또 물적 증거를 보더라도 검찰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볼 때도 본인이 부인한다 한들 성범죄 목적의 살인이다라는 점이 넉넉히 인정되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변호인과 상의를 해서 일단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는 전면 인정을 하자라는 전략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앞서 이제 광산 서장이 장윤기에 대해서 이 성폭행 목적의 살인죄 적용하지 말란 취지의 지시가 있었다, 이런 진술을 경찰이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일단 광산 서장 측은 이런 의혹을 전면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이 부분은 정확히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윤기 사건이 5월 5일 00시 10분경 발생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날 새벽에 이제 서장 주재의 간부 회의가 열렸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가를 규명하는 것이 현재 검찰이 하고 있는 장윤기 관련한 증거인멸 사건의 핵심 중에 핵심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장윤기의 부친은요, 경감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광산경찰서가 꽤나 규모가 큰지 통상적으로는 경찰서장은 총경의 직급을 갖지만 여기는 경무관의 직급을 가지니까 총경보다 더 높은 직급의 사람이 서장이라는 거죠. 경감이 어떻게 힘을 써서 경무관급까지 어떤 손을 뻗쳤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서장 주재로 열렸던 그날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가, 단순히 이번에 구속된 수사팀장 선에서 이것이 또 조작된 그런 사건인 것인가, 아니면 더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가를 통해서 이것이 경찰이 하는 조직적인 은폐 사건인가를 밝힐 수 있는 것이고 개인의 일탈인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밝혀야지만 추후에 있을 유사 사건에서 또 경찰이 어떤 증거인멸이라든지 이러한 시시비비에 얽매이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장윤기 원룸 압수수색 때도 보면은 리얼돌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서장이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았다. 그다음에 구체적인 지위가 없었다. 이렇게 좀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관련해서도 사실관계에 따라서 책임 여부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겁니까? 달라질 수 충분히 있습니다. 현재 수사팀장만 현재는 이 구속이 됐고 증거인멸이라든지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혐의를 받아서 영장까지 발부된 상황인데 과연 그러한 범행의 공범의 범위를 서장까지 확대해서 적용할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는 실시간, 예를 들어 리얼돌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처분해야 되는가를 두고 단순히 수사팀장이 순경
환경에게 그분은 못 본 척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서장 단계부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시가 있었는지는 명확히 규명이 돼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통상적으로 경찰은 검찰과 사건 처리의 어떤 단계가 좀 다릅니다. 일반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 수사라는 수사 검사가 있습니다. 수사 검사가 1차적으로 수사 결과를 내리면 그것을 부장 검사에게 결재를 득하고요. 차장 검사까지 순차적으로 실제 기록을 검토하고 그 결론에 대해서 도장을 찍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 같은 경우에 통상 서장이 있지만 너무나도 많은 수사관들이 수사를 하기 때문에 결국 그 수사의 검토나 보고 여부가 서장까지 가는 경우 극히 이례적이고요. 통상적으로는 형사 과장까지의 결재와 지휘를 받는 것이 통상입니다. 만약 장윤기 사건에 대해 서장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들었고 구체적인 지시가 있다면 이는 상당히 이례적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 어떠한 지시사항이 있는지는 명확히 밝혀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장윤기 아버지가 이 리얼도를 폐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휴대전화도 뭐 개인정보 유출될까 봐 불태웠다고 하고. 근데 이를 두고 이제 주요 증거 폐기한 게 짐 정리 차원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시점을 보면 공교롭게도 그 2달 동안 연가와 병가, 공가를 잇따라 사용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리얼돌과 또 장윤기가 쓰고 있던 4대의 휴대전화가 사라지고 그러한 것을 사라진 행위를 한 것은 아버지죠. 근데 아버지가 썼던 이 연차의 기간과 증거를 인멸했던 기간이 정확히 일치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지금 장윤기가 체포됐던 그날 긴급하게 연차를 신청하고 사후에 그 연차 승인까지 받았다라는 것이 이 장윤기 아버지 행적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정보가 유출될까 봐 내 아들의 휴대전화를 불태웠다라는 주장을 누가 믿을까요? 통상적으로 이러한 이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집에서 보관을 하는 것이고요. 아니면 판매를 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지 개인정보가 없어질까 봐 휴대전화를 불태우는 방법으로 소각하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리고 특히 장윤기가 체포된 이후에 내 아들이 살인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소각이라는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것이 이례적이고요. 지금 수사를 실제로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부친이 소각이라는 방법을 통해야만 SD카드, 유심까지도 명확히 소각할 수 있고 증거를 없앨 수 있다는 점을 알았던 것은 아닌지 혹시 다른 곳에 유기가 됐거나 이랬을 때는 충분히 또 그런 부분들이 후에 또 그것이 발견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의 여지조차도 없는 방법을 선택했던 것은 아닌지 또 합리적으로 우리가 또 추측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피의자 신분이고 또 참고인 신분이자 피의자 전환 가능성도 있는 해당 인물의 말에만 너무 우리가 주목하기보다는 수사 경험이 충분히 있는 경감이라는 직급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 이러한 방법으로 중요한 증거를 없앴는가 이 부분을 객관적인 물증 내지는 인적 증거를 통해서 밝혀야 되는 사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보안 수사권이 없었다면 이제 묻힐 뻔한 사건으로 또 여겨지기도 하는데 이 기록 속의 스모킹건을 찾아내기가 좀 어려울 거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만약에 보안 수사권이 없었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보안 수사권, 보안 수사 요구권 사실은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용어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게 어떤 차이가 있을 거냐라고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보안 수사권이라는 거는 지금 이 장윤기 사건처럼 이 담당 검사가 경찰이 송치한 기록을 검토했는데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다시 압수수색을 해서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블랙박스를 검사가 압수해 와서 다시 화질 개선도 해볼 수 있고 있고요. 경찰이 누락한 피의자의 통신 내역 같은 것이 필요하면 조회해서 보고 범행 전후에 통화한 내역들이 누구지? 라고 수사를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 요구권을 가지는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사실상 문제가 되는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이 다시 요구했을 때 경찰이 리얼도를 우리가 폐기했습니다라고 자백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고 특히 사건의 1단계 그러니까 기록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은 경찰이기 때문에 보안 수사권 없이는 경찰이 올린 서류만 보고 판단하라라는 것은 검사로 하여금 정확한 실체적 발견을 상당히 어렵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 보안 수사권 폐지에 있어서 우리가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극심한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과 달리 내일은 하늘이 흐려지겠고 오전에는 수도권과 충남으로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모레 오후까지 경기 북부에 120mm 이상,
그 밖에 중서부와 전북에도 최고 80에서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고 시간당 2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또 대부분 지역에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은 미리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려도 더위가 식지 못합니다. 우선 밤사이 서울 기온이 26도 이상을 유지하는 등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이 32도, 대구 36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는 조금 낮아지지만 여전히 예년보다 더위가 더 심하겠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는 무더위에 건강 잃기 쉬운데요. 온열 질환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전조 증상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 우선 일사병은 어지럼증과 피로, 또 발열과 빈맥,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요. 열사병의 경우에는 일사병과 증상이 비슷하지만 땀이 나지 않고 구토가 심해지면서 체온이 40도를 넘어가게 됩니다. 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하고요. 평소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틈틈이 수분을 섭취해야 온열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기온이 크게 오르는 한낮 시간대에는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캔버스의 정수연, 김수현이었습니다. 이상으로 YTN 뉴스 플러스 마칩니다. 네, 잠시 후에는 뉴스케어 오후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